저는 아무튼 오랫동안 종교학, 불교학, 신학을 비교하면서 종교학을 해왔었고요. 종교학을 하다가 여러 종교들의 공통점을 평화라고 결론 내린 이후에 한 4, 5년 전 정도부터는 평화학으로 전향 아닌 전향을 해서 아무튼 그동안 평화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없는데 말은 그렇게 가끔 누군가 하긴 해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할 겁니다만 그런 학문을 하나의 영역으로 정립하면 좋겠다. 그래 꼭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5가지 폭력에 관한 주제 중에 긍정성의 폭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죠. 이 책에 있는 제 글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이기도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 제목에 다 담겨 있는 거기도 할 텐데요. 긍정적으로 열심히 행동했는데 그게 폭력이 된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이 책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의 최재봉 기자께서 아주 전면에 걸쳐서 책 소개를 해줬는데 아전인수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성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뜻밖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살면서 저희 폭력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는 말은 많은데 평화롭지는 않아요.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평화를 위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를 저마다 더 어려운 문제는 평화를 실천한다고 하는데 평화롭지 않게 되는 이게 더 문제죠. 왜 저마다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더 평화롭지 않아지는가? 그것은 평화라는 말 속에 담긴 저마다의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 평화가 나에게 유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조차도 자기중심성에 기반해 있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자기중심적 평화주의 때문이에요. 이것이 평화라는 말을 내세워도 그 속에 담긴 자기중심성 때문에 폭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 이 폭력 용어 정리입니다만 앞에서도 다른 선생님들 하셨겠는데요. 영어로 violence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 어원에 있는 것을 따져보면 힘의 위반이란 뜻이고 한자로 폭력은 사나운 힘이란 뜻이죠. 지나친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힘이 원치 않게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큰 힘이 작은 힘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준 현상이 폭력입니다. 자, 이 평화는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바로 이와 같은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 일체가 고요해진 상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든 폭력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사전에는 정리해 놓고 있지만 아주 공허하고 너무 이상적인 정의이죠. 공허할 정도로 이상적인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끝없는 과정이에요. 아마 사람 사는 곳에 이 평화는 온전한 완벽한 평화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냥 과정적으로 그때그때 폭력을 줄여가려 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줄일 감자 써서 감폭력이란 말을 만들어서 자꾸 일부러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용어 하나만 이해하면 평화는 감폭력이다. 비폭력이란 말은 아주 익숙하잖아요.
근데 비폭력이란 말은 낱말 그대로 하면 폭력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 경험에서 폭력이 아니었던 적이 지구 역사상 인류가 있어온 일 한 번도 없고 인간이 이런 형태로 사는 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생존 자체가 폭력적이죠. 사람이 동물을 먹는데 얼마나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동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폭력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물리적 폭력을 안 쓴다 그런 뜻인데 요사이는 물리적 폭력 정도가 아니라 폭력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 깊어져서 물리적 폭력은 오히려 세 발의 피일 정도죠.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 그 팔레스타인에서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물리적 폭력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지구상 전체를 놓고 볼 땐 그조차도 작은 폭력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폭력이 강력하죠. 그런 차원에서 폭력을 줄여가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이해하려면 폭력을 이해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이런 얘기는 여러 선생님도 하셨겠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의 폭력론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요한 갈퉁은 평화학이라는 학문을 정립시켜 대표적인 선구자인데 올 초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리적 폭력은 싸움이나 전쟁 같은 눈에 보이는 원인이 분명한 가시적인 폭력들이에요. 여기 삼각형의 점선의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죠. 주먹질, 전쟁의 아주 직접적인 폭력이죠.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구조화된 폭력, 구조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 깃든 폭력이에요. 이 구조적 폭력도 상대적인데 가령 19세기에 누군가 결핵이 걸려서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때는 결핵이 걸리면 치명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결핵이 걸려서 죽은 것은 구조적 폭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누군가 결핵이 걸렸는데 결핵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구조적 폭력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갚은 일을 돌보지 못했다는 구조의 반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더 심층에 있는 폭력이 있는데 문화적 폭력입니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해주는 폭력이에요. 성차별이 의뢰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이념, 그것이 문화적 폭력이죠. 종교들에서 그런 이념을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요사이는 성소수자 문제인데 그것은 성소수자랄까 가령 동성애자든 무슨 양성애자든 이런 것이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신의 창조 질서에 위배해 라고 요청하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특별한 집단으로 하고 기존 질서에 강제로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문화적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렇다는데 그것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거기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 종교, 이데올로기, 예술, 언어, 교육 등을 수단으로 해서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때 그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력의 삼각형 이야기를 갈등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폭력들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언제나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사실이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그렇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원인을 얘기를 해요.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자기들은 여러 차례 경고했고 하지 말라 그런 데서 했다. 왜 러시아를 압박해서 자꾸 서방 국가를 이쪽으로 억압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고 전에도 약속을 했는데도 어기고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켰어도 저마다 명분이 있는 거죠. 테러리스트도 예를 들어서 중동을 배경으로 많은 서양에서 붙인 테러리스트란 명명된 사람들이 많지만 원인을 따져가면 또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또 태반이에요. 민족과 국가를 강제로 나눠놓고 지배했다가 강제로 나눠놓고 국가를 강제로 국경선을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서로 단기간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섞어놓는 데서 오는 부작용들, 그 여전히 서구의 지배 속에 있는 데서 오는
반발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극단적으로 테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따지고 보면 그 테러리스트도 원인이 저마다 자기 정당한 원인에 대해서 주장하죠. 어쨌든 속으로 들어가면 모두 이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모두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홉스라는 이 중세 사상가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상태는 인간이 법과 제도와 국가적 법으로 조절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저마다 자기 욕망에 기반해서 싸우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쟁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국가가 필요해.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본성상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이 기초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속에는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나에 의한 수단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독일의 나치에 부역했던 법철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의 학문은 유명하죠.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이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한다는 것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게 정치한다는 거라는 정의가 여전히 이 학계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나누면서 적과 동지를 나눈단 말은 적은 타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적은 또 나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적대성이 폭력을 지속시킨다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자기 정당성이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사실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죠. 속으로 사실 들어가면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유리했으면 좋겠어. 그런 욕망을 떠나서 자기 생각한 대로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도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죠. 아주 인간 인격적 성숙의 아주 성숙을 위한 기초적인 근본적인 과제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거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폭력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폭력을 어떻게 줄여가야 하느냐 문제인데 여기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폭력은 이렇게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하는 데서 온다. 장 보들리아르라는 사람이 적의 계보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데서 정치적 폭력 같은 거 시작되는데 적이라고 하는 것에도 형태가 변해왔다. 첫 단계의 적이 늑대 형태로 나타나는 단계다. 늑대는 덩치도 크고 보여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도전해와요. 그럴 때 늑대를 막는 방법은 성벽을 높이 쌓아서 늑대가 못 뛰어 올라오고 대문을 만들어서 늑대가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적이 쥐처럼 작아지는 단계다. 그런 쥐는 정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파고 들어오죠. 지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벽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 위생 장비로 이거 방어할 수밖에 없다. 적이 쥐의 형태로 나타난 단계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단계는 적이 벌레 형태로 나타나는 단계다. 이 바퀴벌레. 그래서 적이 쥐와는 다른 방역 그것조차도 나에게 도전해오고 나에게 해를 끼치니까 막으면 돼. 약을 뿌리든지 뭐 해서 위생 장비로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넷째 단계가 더 어려워지는데 적이 바이러스 형태로 나타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숙주로 삼아서 생존을 유지하죠.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나의 일부지만 사실은 내 내부자 속의 외부자예요. 오늘날 적은 보들리아르가 볼 때 오늘날 적은 바이러스적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사실 여전히 코로나가 남아서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극복의 대상이죠. 약을 먹고 주사를 주사를 맞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폭력의 기본적인 도식은 나와 너를 적대적으로 구별하고 적대적 긴장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고전적인 의미의 폭력이에요. 이 고전적인 의미의 폭력을 굳이 오늘의 주제에 따라 이름을 붙이자면 부정성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적이란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극복해야 될 대상, 그래서 원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상대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그것을 부정성의 폭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칼 슈미트란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가령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어디 뭐 정교회든 십계명을 중시하죠.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교의 중요한 삶의 지침이에요. 거기 두 번째 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런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보편적 윤리처럼 상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십계명이 통용되던 2000 몇백 년 전 고대 유대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내 집단의 같은 편끼리 살인하지 말라죠. 다른 편은 살인해도 된다요. 사실 더 적극적으로 살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신을 죽여야 우리 신이 살아나니까 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하나도 씨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 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야 야훼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유일신의 대명사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유일신이라기보다는 당시 최고신처럼 쓰였고 야훼에 못 미치는 다른 신들을 제압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신의 형태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여기에도 적과 동지의 구분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윤리의 보편성, 윤리적 의식이 좀 강화되면서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말로 우리들이 이제 확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윤리적 태도가 성숙해온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폭력은 이렇게 적과 동지, 우리 편, 내 편. 더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편이 아니라 나 중심적성이 여기 기초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정성의, 고전적인 폭력은 부정성의 폭력인데, 문제는 이 부정성의 폭력의 심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상호적대성. 상호적대성은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그 심층에서, 그 자기중심성들이 쌓이고 A의 자기중심성, B, C, D의 자기중심성이 쌓이면 그 자기중심성들로 인한 체계가 정당하게 여겨져요. 개별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자기중심성들이 쌓이고 A와 B와 C와 D의 끝없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이 쌓여서 적절히 제도화되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개인이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사례인데, 가령 홀로코스트,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당한 민족적 트라우마가,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해당한 인류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도대체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인간 자체가 폭력적이어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우만에 의하면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서, 그리고 인류가 문화적으로 성취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생학, 사람들을 좀 더 진화론적으로 발전시키고 게르만주의, 우리 민족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저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민족끼리. 그리고 동시에 또 민중적 차원에서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를 죽인 그 후손이라는 대중적 정서도 기초에 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학살을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이었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보의 지젝은 체계적 폭력이란 말을 해요. 정치나 경제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인 거죠. 아까 갈퉁이 얘기한 구조적 폭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요.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심층에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긍정성의 폭력이 태동한다는 겁니다. 폭력의 새로운 유형이에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다가 오늘날 이 말을 쓸 때 정말 그렇구나라고 끄덕이게 된 완전 새로운 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긍정성이란 말, 영어로 positivity라는 말을요,
구글 Ngram 뷰어라고 키워드 하나만, 낱말 하나만 주면 영어권 배경에서 또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가 문자화되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사용됐는지를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구나 거기 구글 들어가서 Ngram 뷰어 검색해서 하면 되는데 재밌어요. 거기에 positivity라는 말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18세기, 19세기부터 이렇게 거의 바닥에 그런 언어를 썼어도 이제 문자화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자화 된 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있다가 196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positivity란 말이 등장하기,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 책에 제가 도표를 저기 복사해서, 넣어놓기도 했습니다만, 242쪽에 여기 멀리서 그 도표를 못 가져왔는데 여기 혹시 멀리서 보이세요? 여기 거의 안 쓰이다가 60년대 정도부터 쓰이다가 2000년대 들어선 절벽같이 상승해요. 포지티비티라는 언어가. 전 세계에서 2000년대 들어서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예요. 자, 인간이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시장 만능주의고 자유 경쟁에 입각해서 만든 성과를 성과를 더 많은 성과를 쌓기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고 더 많은 성과를 쌓은 사람을 박수 쳐주는 경제 시스템이죠. 거기에는 자유 경쟁이 기초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아주 멋진 인간의 그 용기를 고취시켜주는 아주 간명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다 중에 주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투신하면서 하다 보니 의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었죠. 놀고 싶은데 놀 수 없어요. 놀고 싶으면 뭔가 이제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걸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몰려오고 실제로 그래요. 큰 틀에서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저기 미국의 한인 교포가 그런 말 하기도 그랬죠. 쟤도 하고 얘도 하는데 왜 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끝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주문처럼 외우죠.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해요. 근데 하려고 할 때 가능한 남들이 안 한 걸 하려고 해요. 그래야 더 돋보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돋보이고 내가 그 성과 사회에서 내가 더 많은 성과를 쌓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기초에 놓여 있죠. 긍정성의 폭력의 아주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인간의 요구와 자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데서 오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경쟁이란 이름으로 밀려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것을 다 내면화해요. 좀 쉬고 싶은데 쉬면 제가 이제 앞설 것 같아요. 모두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느 기업이 쉴 수가 있나? 쉴 수가 없어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갈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공장을 돌리려면 노동자도 돌아가야 되고, 오너는 더 좋겠죠. 어쨌든 자유경쟁이란 이름으로 밀려오는 압박감을 내면화시켜요. 그래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밀려오는 거대한 압박감을 감당 못할 경우, 이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죠. 학생은 학생대로 그래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아니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졸업하고 나면 어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 승진하기 위해서, 끝없는 그 새로운 단계들이 내 앞에 제시되고 있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10걸음쯤 퇴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참자. 이것을 내면화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 내면화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이랄까, 이것은 내적인 이것은 누가 제공한 거죠? 거대한 시스템이 그걸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동의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폭력이 있는데 그 폭력의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는 있어요. 근데 모든 폭력엔 가해자가 있거든요.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있는데 이 긍정성의 폭력엔 가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만 있어요. 그리고 이 긍정성의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적이고 무의식적이에요. 바쁠수록 정말 요새 너무너무 바빠. 그러면은 네가 잘 나간다는 증거야. 그래서 오히려 환영해 주죠.
바쁨과 피로를 자랑해요. 너무너무 피곤해. 네가 바쁘다는 증거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지. 바쁨과 피로.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은근히 자랑의 증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포화시켜 가는데 사실은 1을 채우면 채울수록 1.5가 고갈되어 가요. 문제는 왜냐면 나만 채우면 괜찮은데 모두가 그렇게 채우거든요. 모두가 1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경쟁이죠. 구조가 경쟁적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박탈당해요. 항하는 형태로, 모순의 형태로 나타나요. 긍정성의 폭력이란 말을 제가 이제 쓰고 했는데 지금 학계에 정립된 언어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세계에서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긍정성의 폭력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제가 아는데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선생이에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아주 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는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옛날에 고전적인 폭력은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긍정성의 폭력은 더 많이 채워야지, 더 많이 채워야지. 나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포화시키고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포화시키는 과정에 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티셔츠는 이른바 굿즈죠. 한병철, 이 긍정성의 폭력, 요 용어를 영어로 적어서 이렇게 상품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채우도록 요구하는 힘에 직면합니다. 힘의 지시에 따라서 1을 채우면 1 이상이 고갈되어 가요. 옛날보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는 셈인 거죠. 그래서 포화지향적 고갈로 몰아가는 안팎의 힘이 긍정성의 폭력의 근간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써서 아주 이 분야의 고전적인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위험사회, 사람이 끝없이 산업적 문명을 돌리면 돌릴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져요. 근데 위험은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사회예요. 위험의 생산이 부의 생산보다 더 강력해진 사회예요. 그 위험사회만 가지고도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만 큰 틀에서 긍정성의 폭력의 다른 양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일일 생활권이 될 정도로 비행기로 어느 나라 가서 일 보고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저녁 때 돌아와요. 비행기가 지금 지구상에 매일 수십만 대가 떠서 돌고 있어요. 사고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죠. 제가 전에 간단히 조사해본 언론의 통계를 수치를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자동차로 사람을 나를 때 드는 연료하고 비행기로 사람을 나를 때 드는 연료 차이가 1000배쯤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1000배쯤 더 쓰는 거죠. 자동차보다. 한 차에 4명, 5명을 태우고 우동할 때 하는 거와 500명, 그러니까 3명을 태우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와 300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동하면 실제로 100배 더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료는 100배 드는 게 아니라 10,000배 이상 드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대기의 오염의 주범이죠.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기 오염의 주범이기도 해요. 비행기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류는 더 위험한 사회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긍정성의 폭력은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되는 과정에 증폭되었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그 강제적 손이죠. 권력은 바로 이 강제적 손을 자율이란 이름으로 자꾸 부추기죠. 그래, 더 열심히 일하세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즉, 윤석열 이 대통령 막 되면서
지금 뭐 45시간이 아니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일하면 국가적 부는 더 쌓이겠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안 보이겠지. 그 강제의 손을 사실은 권력은 더 자꾸 부추기죠. 왜? 그래야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재화가 이렇게 확장되었어라는 것을 자랑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가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강화시켜요. 그 개인 하나는 때로는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 성과들이 자아의 내적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아마저도 양화,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양화된 자아. 뭐 우리말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긍정성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긍정성의 폭력을 강화시키죠. 종교도 경쟁에서의 승리를 축복하잖아요. 시장에서 자본의 축적을 신의 축복으로 간주해요.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의 딸이 서울대 갔대. 야,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갔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건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죠. 얘가 갔으면 누군가는 떨어진 거고, 끝없는 경쟁에서 얘가 성공했으면 누군가는 탈락한 거잖아요. 삼성에 입사했대. 연봉이 얼마래? 야, 여기는 그 덜 알려진 저 IT 업체인데 연봉이 뭐 1억이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봉 높은 곳에 입사했어. 라고 할 때, 걔만 그래요? 다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박수 치는데 사실은 그 모두 박수 받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 안에서 받는 상처와 갈등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해요. 근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야, 부처님의 은혜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내일 수능인가요? 저마다 그 유명한 사찰과 절의 사람들이 또 미어 터지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자의 주는 강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나 신부님이 어느 스님이 막 그런 것을 또 부처님의 은혜처럼 얘기하는 순간 신의 이름으로, 거룩함의 이름으로 양적 경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시스템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쟁과 시장 논리를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죠. 발터 베냐민이라는 유대교의 자산가는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극단적인 형태의 제의 종교다. 모든 종교는 제의가 있잖아요. 제사의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의례를 하면은 안 하는 때도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매일 제사예요. 매일 성과를 쌓기 위한 제사를 끝없이 평생 드리는 게 자본주의다. 극단적인 형태의 제의 종교. 평일이 없어요. 언제나 거룩한 날. 평일이 없이 언제나 거룩한 긴장이 펼쳐지는 끔찍한 축제에 계속 연속된다. 자본의 이름으로. 베냐민의 그 비평이죠. 개신교권에서 번영복음이란 말을 미국발 대형교회 중심으로 한국 대형교회들이 미국 대형교회를 따라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와 건강, 한국엔 순복음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그런 것을 바람잡았죠. 부와 건강을 신앙의 양적 척도처럼 여겨요. 번영이 신의 신적 현존과 개입의 증거인 거예요.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 풍요가 신의 개입의 증거인 것처럼 끝없이 설교하고 신자들은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쪽 교회 사람들은 또 거기 가면 거기 돈 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는 뭔가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그리 가요. 제 대학 동창 중에 하나가 일부러 순복음교회 근처에 사업체를 내고 그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요. 식당을 내고. 그럼 가끔 교회 행사 사람들 자기 식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초에 이제 자본주의가 있는 거죠. 부와 건강을 신앙의 양적 척도처럼 여기는 번영복음의 경우야말로 이런 긍정성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종교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 거 상당 부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올리죠. 그래서 안 가본 데를 자꾸 찍어요. 사람들이 안 가본 데가 없이 끝없이 안 가본 곳을 개척해요.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 낯선 곳으로 들어가고 이질적인 것도 먹어요.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방 이런 거 하면서 끝없이 어쨌든 남들이 안 한 것을 끝없이 보여줘요. 그리고 거부가 아니에요. 이 흰자주의적 폭력의 특징은 수용해요, 끝없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여기도 가봤어. 내가 이런 걸 찍었어. 내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런 거죠. 부정이 아닌 긍정, 지향적 자세가 아까 보들리아르가 얘기한 적의 개부학의 4단계, 적이 바이러스 형태로 나타나는 단계보다 더 교묘하게 내면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폭력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요. 가령 지금 참 이게 역설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은 너무 비참해요. 그러면 전쟁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면 종군 기자가 가서 전쟁의 현상을 찍어요. 근데 내가 찍은 걸 사람들이 알리려면 더 노골적이고 처참한 장면을 찍어요. 그러면 그것이 SNS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전쟁 현장을 촬영하고 SNS로 전달해 TV에서 방송을 해요. 폭력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소비하는 모순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소비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요. 더 극적인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고 사진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동영상이 산업이 되고 충격이 소비의 요소이자 충격적일수록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소비하는 것이 정상적 문화의 일부처럼 여겨져 갑니다. 폭력이 무의식적으로 문화화하는 셈이에요. 그 극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후위기가 그런 거예요. 긍정성의 이름으로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 다양성이 급속도로 멸종해 가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 기존에 있었던 생물의 3분의 1은 없어졌어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문명의 체계에 순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결과가 기후위기, 이른바 좁은 의미의 기후위기죠. 기후위기 형태로 나타났고 엄밀한 의미에는 기후위기 정도가 아니라 요새 인류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상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동안 인간은 지구의 환경에 맞게 지질학적 원리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길게 잡아야 한 100몇십 년 전부터, 짧게 잡으면 한 20세기 한 중반부터 인류가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지구의 주인이 된 시대죠. 인류의 정상적인 생활 방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끝없이 채굴하고, 지금 이 지구의 질서를 끝없이 바꾸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진도 일으켜요. 땅속에 있는 열을 끄집어 올려서 그거를 물을 데워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땅속에 2km, 3km 지점까지 파이프를 심죠. 그래서 땅속에 그럼 심는 과정에 땅속으로 들어서 유동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각판을 예를 들어 흔들어. 그 걔가 땅속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을 강제로 흔들면 얘가 다른 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열 실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굉장히 커지는데, 한국도 울산 이런 데서 지열 실험할 때 자꾸 지진이 벌어지죠. 지진마저도 인간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쨌든 뭔가 끝없이 소비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고취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 책임과 자기 개발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긍정적 행위를 고취시킵니다. 개인은 경쟁적으로 긍정성을 증폭시키고, 과잉된 긍정성에서 오는 이 모든 책임은 개인이 져요. 국가가 져주질 않아. 피해를 자발적으로 개인이 감수하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여기질 못해요. 힘들지만 폭력 같진 않아. 폭력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나의 아픔의 원인은 내가 극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신 승리에 몰두해요.
노신의 그 아큐정전의 아큐라는 사람이 끝없이 모든 어려움들도 그냥 어리석게 자기가 다 이 승리 소화할 것처럼 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것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잖아요. 제가 이 긍정성의 폭력과 관계없이 전에 폭력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난제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정신승리의 대상처럼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폭력은 내면화되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면화되면서 가해와 피해 도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폭력적이지 않은데 폭력을 벗어난 폭력, 그런 말로 탈폭력적 폭력이란 말을 했는데, 발음이 하도 거세서 그런지 이 말보다는 긍정성의 폭력이란 말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거는 긍정성의 폭력 이전에 제가 먼저 써봤던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탈폭력적 폭력은 폭력이 내면화되면서 가해자가 사라지고, 폭력을 겪는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 폭력의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해요. 뭐든지 폭력은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해야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성폭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탈폭력적 폭력은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의 원인이 사라진, 자기가 자기를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자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형태로 나타나죠.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과의 확산, 경쟁을 통한 승리의 신성이 발현한다. 아까 말한 그 종교가 여기에 긍정성의 폭력에 기여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법률 서비스도 그러죠. 변호사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죠. 법적 판결 나기 전에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가 확대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펌을 쓰느냐, 얼마나 이 변호사 이 법률 비용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 더 역량 있는 그 변호사를 만나고, 조직적으로 하면 가해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폭력도 경제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어요. 가해와 피해가 역전돼요. 오늘날은 가령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같은 게 심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교사가 학생 폭력을 다룰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제도화시키다 보니까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를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 간에 싸움 사건이 벌어지면 학폭위로 넘겨. 교사가 하면은 학부모가 또 왜 누굴 편드느냐 또 막 하니까 교사 할 수도 없어요. 그럼 학폭위로 넘겨. 학폭위를 넘겨 학폭에서 애들을 대고 조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는 피해자가 제가 그랬어요. 얘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권력이 생겨, 또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지목당한 애가 다시 또 이제 가해자가 되는. 이렇게 모든 게 뒤바뀌면 되는데, 모든 걸 제도에만 맡겨놓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들이에요. 어쨌든 폭력도, 이 가해와 피해 도식도 법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자본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해자가 아니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거대한 일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폭력은 이제 그 자체로 자기 목적적이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은 성취지향적이고 긍정형 인간을 수단 삼아서 스스로를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화이트보드 있으면 쓸 텐데, 가령 언제나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20세기 중반의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2차 대전 전후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지금도 이 분야의 고전입니다. 그 책 제목에 중요한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것 같은데, 사회는 왜 비도덕적으로 돌아가나?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살상을 정당화할 정도까지 가는가? 근데 그 책에서 이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제가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도덕적이야. 서로가 서로를 느닷없이 해코지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요. B도 C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C도 D와 윤리적으로 행동해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A와 B 사이에 49대 51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누군가 조금은 양보하는 수도 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원만하게 움직이는데 A와 저기 H 사이에 사이는 저걸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A가 B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기울일 수가 없어요. A도 나름 바쁜데 언제나 다 모르는 데까지 쫓아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H를 둘러싼 각종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뭐든지.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 판단을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나 중심적이진 않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대상은 나 중심적 판단을 해요. 그게 A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A, B가 어쨌든 그런 것이 나 중심성이 여기 기초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제도화되거든요. 이 제도화된 것은 이제 개인이 어찌할 제도랄 것까지 없이 거대한 체계가 되는 거죠. 이 체계는 개인이 어찌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이제 말하자면 베냐민이 얘기한 거대한 폭력, 자기 목적성을 지닌 거대한 폭력처럼 확 작동을 하는 거죠. 니체가 100년 전에 이렇게 비아냥됐어요. 바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사실은 초월이라는 말을 종교계에서 많이 하고 철학자들도 많이 하죠. 초월은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뜻이죠. 현실보다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넘어선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또 추상적으로 신은 하느님은 초월자다 얘기하고 현실이랑 같이 다니는 분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초월이라는 개념은 현실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죠. 그 나은 삶이 정말 낫게 했나? 오히려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지금 파괴하고 기후위기로 몰아가고 결국 인간마저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초월, 그러니까 기어감으로써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월이라는 말 한글만 가지고 포용하고 넘어선다 이런 식으로 포괄하고 넘어선다는 말씀 쓰지만 엄밀하게 이 말을 쳤을 때는 기어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땅을 기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늘로의 초월이 아니라 혼돈의 땅을 기어가기. 도나 헤러웨이라는 지금 요새의 대표적인 학자, 여성 페미니스트 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난관과 더불어 살아가기. 영어로 Staying with the Trouble 이라는 말을 썼는데 난관이 문제는 포기하고 딴 데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류세를 극복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 더 다음 단계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저해야 되고 머뭇거려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안 죽죠. 그 단계를 좀 피하면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잖아요. 현실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사회의 거대한 폭력적 구조를 폭로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야 될 생명체를 죽이는 구조. 죄인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사회적 질병을 예수는 오히려 함께함으로써 치유하려고 했는데 그 죄인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도매금으로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당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현실의 질서로부터의 도피나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현실의 난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난관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에 많이 가능하다. 이게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나 이런 사회학자들은 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제도적으로 함께 가야 되지만 제도도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인격적 성숙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도는 또다시 인간을 수단화하고 더 큰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종교 평화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핵심은 굳이 그 용어를 안 써도 되는데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그 공동체적 그 관계를 동시에 잘 가져가만 하는 것을 평화하게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내년에 신적 폭력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시간상 용어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의 폭력이라는 것이 오늘날 급속도로 공감하기 시작하면서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모든 곳에서 체계화된 무시무시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 일방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의견이나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이라도 같이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그 핸드폰도 그렇습니다만 가령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발매되고 동영상 춤이 재밌잖아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되고 그랬을 때 그 한 해 1년 동안 강남스타일을 조회한 조회수가 17억 뷰. 전 세계 17억 명이 이것을 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 얘기고 지금까지는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54억 회를 조회했어요. 근데 이 17억 번을 그 동영상을 조회할 때 드는 에너지가 말하자면 전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는 세계에 나오는 통계인데 프랑스에 7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 7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1년 동안 쓰는 전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조회한 드는 데 쓰는 전기값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기가 하나만 있나요? 유튜브라고 하는 예를 들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크라우드 얘기를 하셨는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죠. 모든 데이터를 모아두는 곳. 그 데이터 센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는 그쪽에서 다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불뚝 연기 안 나는 아주 클린 기업의 산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게 하려면은 열이 너무너무 많이 나니까 냉각기가 끝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냉각기를 돌리기 위해서 쓴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MS 같은 회사도 그렇고 북유럽 차가운 바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실험하고 있거든요. 인류의 공적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죠. 그러면 억지로 전기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바다는 파괴되겠죠.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근데 그 전기량이 아무튼 사람이 불 밝히는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페이스북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이 좋아요는 옆에 사람 걸 눌렀는데도 이게 전선을 따라서 어디 데이터 센터로 모아지고 그게 도시의 땅 밑으로 갔다가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들이 엄청 묻혀 있거든요. 나라별로 이것을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지나서 또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같은 정보끼리 모여서 다시 또 바다 대절 거쳐 해가지고 옆에 휴대전화로 좋아요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깨끗하고 사람 편리하게 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소통시키고 네트워크 연대를 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쓰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지구를 파괴하는 역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의미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절망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기여하는 게 앞으로 할 일이다. 절망적 상황을 몸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가는 것, 이 시대에 정말 종교적으로 할 일이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런 고상하고 너무 이상적일 정도의 고상한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이런 신자들이 얘기하는 순간 교회 신자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상상은 지구 버리고 화성을 가는 상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아까 막판에 이제 헤로웨이의 뭐 난관과 더불어 살아가기. 난관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만 할 대상일 수밖에 없고, 혼돈의 땅은 넘어서 저쪽으로의 초월이 아니라 이 혼돈의 땅 그대로 기어가는 이런 의미의 포월 같은 말들.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어렵지만 통찰이 크죠. 그래서 이런 내가 보이지 않게 파괴가는 것들의 실상,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가능한 그런 행동들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데 세발의 피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더 있겠나. 정부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IT 기업이 이 블루오션인데 그 에너지를 안 쓰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거기 토달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여기 스님들 많이 오셔서 감사한데요.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종종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의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긴 합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참만 열심히 활동할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구분되는 것 같았는데, 저마다 자기 입장이 있다니까, 저마다 가치가 있다는 게 나이 들면서 좀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과 지혜를 대별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어쨌든 지금 지금 정부에서 장관이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장관 하겠어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지식보다 지혜 중심의 사유를 하고, 그런 것을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의미의 아까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도덕이랄까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의 스피리추얼리티 같은 그런 정신성, 영성, 이런 것에서 큰 가치를 느끼는 것을 존경할 줄 아는 문화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런 거 하다 보면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쇠퇴하겠죠. 그것을 쇠퇴하는 것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확장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 자체가 제일 공허한 것 같아요.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가 아니라 거의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 평화를 하면서, 종교 기반의 평화를 하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정말 평화학으로만 끝나면 결국은 폭력하게 될 가능성이 크구나. 인간이 인격적 성숙과 연결되는 노력을 언제나 병행하지 않을 수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루뭉술의 답변입니다. 그냥 저도 스님 말씀에 동의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도 개신교적 정체성 안에 있고, 한때 목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가능한 제도화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좀 접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헌금 안 내기 운동, 예를 들면, 저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헌금도 성화시켜서 헌금이 또 다른, 마치 보험처럼, 또 다른 무슨 증거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큰데, 제가 최고의 방법은 그런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교회, 긍정성의 폭력을 강화시키는 곳에는 안 나가는 게 최고의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궁색해졌어요. 근데 그 최고의 저항은 안에서 정말 원수들 각오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혹은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공모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혁명적인 방법은 그 교회, 그런 긍정성의 폭력에 기여하는 교회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다른 작은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고,
교회는 사회 어떤 기관보다도 좀 더 가난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목사가 일반 평균 국민들의 평균적 소득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 나가주는 교육 방법이 최고다. 11조를 거부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뭐 가톨릭 계시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맨날 중천불사 한다고 하는데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 조직과 제도, 종교의 영역은 제도로 종교를 넘어서는 상위의 제도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내적 양심에 기반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우선 건드릴 수 없죠. 이 세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세금도 이 다른 월급 받는 샐러리맨 세금 관리하듯이 수입 관리하듯이 종교 조직에서 그거 관리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알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는 정말 인간의 내적 양심과 그 양심의 너머의 그것의 초월의 세계를 보는 인간의 그 취미, 정말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오는 타락을 방지하려면 대형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아무튼 뭐 제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입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그런 교회는 안 나가주면 된다. 나가더라도 꼭 참고 헌금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근데 제일 좀 뭐 안 나가주는 게 최고. 헌금은 다른 데 쓰면 좋겠다. 자꾸 이런 의식이 있는 그런 교회 차라리 투석하고 거기 헌금을 딴 데 나가더라도 헌금 이쪽에 하고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야 이게 긍정성의 폭력을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꾸 얘기할 소리가 없고요. 이게 너희들이 얼마나 사회를 폭력적으로 만드는지 아느냐 얘기 자꾸 해야만 할 테고요.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력이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있었는데 네이밍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이밍은 안 했고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흐름 속에 살아가 이게 강력 흐름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네이밍을 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세상이 바뀐 거죠. 그 증거는 인류세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가 증거인 것처럼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 안 한 것을 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확장되는 과정에 지구는 오히려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증거로 긍정적 폭력이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네, 조금 더 폭력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려면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 글이 두 편 있고, 근데 이문영 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아카넷에서 나왔고, 서울대 통일평화학원 총서 중에 하나인데요. 폭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보면 폭력의 여러 양상들을 거기 정리를 많이 해놨고, 제가 아까 말한 탈폭력적 폭력도 거기 정리해놨고, 종교적 폭력, 종교 근본주의로 인한 폭력, 그런 것도 정리해놓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력이라는, 그리고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죠. 폭력 개념 연구. 네.